네, 이번에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요, 그 뒤쪽에 자연과 윤리 단원이랑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 단원에서 좀 이 정도 알면 되겠다 싶은 내용들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거 자연과 윤리 뒤에서 배울 내용들 어차피 또 배우니까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위에 나와 있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권리 보도록 합시다. 동물은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가 있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건 인간이다 라고 봅니다. 즉 인간이 자연, 생태계,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 라고 보고, 동물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한 동물 실험 허용하는 입장이 되겠죠.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와 관련된 학자들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먼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보면은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이라고 이야기했죠. 목적론, 모든 것은 목적과 수단의 위계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보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중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인간의 선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고 옳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봅시다. 이제 베이컨은 근대 사상가예요. 근대 사상가. 근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기, 인간이,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즉, 이 자연이 도대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면 그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 자원으로 사용해도 된다. 인간의 어떤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 자연에 대해 파악하는 게 인간의 삶을 위한 힘이 된다 라는 입장이 베이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여기 보시면 동물은 의식 없는 자동기계일 뿐이다 라고 보고 있죠. 자, 다 인간중심주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칸트는 좀 특이해요. 칸트는, 자, 칸트는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간접적 의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자연 생태계 안에 동물도 들어갑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주면, 스님이 예전에 우리 인간들은 행위를 결정할 때 자연적 경향성, 즉 순간적인 감정, 욕구, 충동, 본능에 따라 행위하기도 하고요, 우리 어떤 행위를 실천할지 이성을 발휘해서 생각해서 행동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존재는 동물입니다. 동물은 이것 실천 이성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고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만 행위하는데요, 이렇게 행위할 때 이것을 자연 법칙, 필연적 인과 법칙에 따라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 살 뿐이다 라고 하며, 이것은 타율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지만 실천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세운 이 법칙에 따라 살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우리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로서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목적적 존재다, 인격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져요. 인간만이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인간들을 서로 도덕적으로 대화할 때 있어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 동물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닌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무는 직접적 의무를 얘기합니다. 우린 도덕적으로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돼야 되는 건 인간만이에요. 근데 동물은 도대체 왜?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이성이 없는 존재라면 수단으로서의 어떤 수단적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동물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 이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의배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의배되는 거래요. 왜? 우리의 도덕성에 크게 기여하는 자연적 기질을 약화시키게 하고 점차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다 보면은 이 잔인성이 높아져요. 도덕성이 낮아지고 잔인성이 높아져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고 도덕적으로 못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잘 대해주고요. 동물을 거칠고 잔인하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 도덕적 지위, 즉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 왜? 인간을 위해서. 자, 이제 동물중심주의입니다. 동물중심주의는 이제 이 도덕적 지위가 우리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배려해야 된다. 자,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인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이 말은 아니에요. 아니, 왜 동일한 대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가진 게 동물중심주의자들에게는 인간과 동물 함께거든요. 인간도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대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동물이 죽었다고 3일상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동물이 아프다고 인간의 치료랑 똑같이 치료하고 이러진 않죠. 대우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동일한 대우, 똑같은 대우는 아니다. 이런 약간 말장난 같은 내용 알아놓으시고, 자, 도덕적 행위 능력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건 인간만이,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건, 즉 그런 이성적 능력의 사용이 가능한 건 인간만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동물중심주의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를 신경 써야 된다.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들어가는 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피터 싱어 그리고 레건의 사상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이 사람 공리주의자입니다. 자,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추구하죠. 이 이익이랑 똑같은 말이 사회 전체의 행복, 쾌락, 선, 유용성, 효용 다 들어가도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쾌락을 얻는 게 이익이 되겠고 고통을 피하는 게 이익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 이익을 가진 존재라면 그 이익을 가진 존재들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싱어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가졌다, 똑같은 말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와 똑같습니다. 왜? 이거를 느낄 수 있으면 쾌락을 얻는 건 이익, 고통을 얻는 건 쾌락을 얻는 것,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이익이겠죠.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존재들은 이익을 가진 존재, 이익 관심을 가진 존재, 똑같은 말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이러한 존재들의 이익을,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동등하게 고려한다, 즉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한다. 아이고. 자, 인간이라고 해서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물에 비해 인간 더 많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동일한 대우, 이런 말이 나면 또 동일한 대우는 또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동물이 아프다고 해서 인간과 똑같은 치료 방법을 쓰는 건 아니죠. 자, 동등한 고려에서 이렇게 동일한 고통이라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쾌고 감각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든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라는 입장이고요. 자, 종차별주의 반대. 이거는 싱어가, 자, 우리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지능 같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죠. 마찬가지로 종이 다르다고 동물, 인류가 아니라고 해서 종차별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봤던 게 싱어입니다. 자, 이제 동물 실험과 관련된 입장이에요. 동물 실험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전체 이익에 포함되는 건 쾌고 감각 능력을 가진,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인간, 동물 다 포함되죠. 그 밑에 있는 지문 읽어보시고요. 아래에 필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거예요. 쾌고 감각 능력을 가진 인간과 동물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고 감각 능력이 없는 동물은요, 그들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시 동물 실험을 돌아와서 일단 싱어의 기본 입장은 동물 실험, 더 나아가서 공장식 동물 농장, 육식, 사냥, 이런 거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 실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어떤 케이스냐? 자, 여기 봅시다. 우리 동물과 인간을 봅시다. 만약에 동물 실험을 하는데 동물에게 50만큼의 고통을 가져와, 동물 실험을 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30만큼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에게 가중치를 둔다? 인간에게 30만큼의 이익이라도 가져오면 동물 실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동등한 고려라고 얘기했죠. 이 경우 동물 실험 반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될까로 하면은
동물과 인간의 고통을 똑같이 고려를 하는데 마이너스 30만큼의 고통을 가져와요, 동물에게. 근데 인간에게 예를 들어 100만큼의 이익을 가져와. 이런 순간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의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 라는 입장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동물 실험 말고도 육식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육식은 자, 인간의 이익, 동물의 이익을 비교해 봅시다. 육식의 경우에 인간의 이익을 얻는 건 뭐냐면 맛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동물의 이익은 뭐죠? 생명을 잃는 거죠. 생명과 맛 중에 큰 건 뭐죠? 당연히 생명이죠. 이렇기 때문에 육식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싱어는 채식을 이야기를 해요. 채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외적인 케이스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동물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쾌고 감각 능력을 가진 동물에서도 또 두 개로, 이제 두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단지 의식만을 가진 존재와 단지 의식만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합리적이고 자의식을 가진 존재,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분류, 단지 의식만을 가진 존재는 똑같은 말로 쾌고 감각 능력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근데 요 밑에는 쾌고 감각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지녔냐면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는 생각, 나 자신을 파악하고 이런 존재거든요. 즉 과거를 기억하고 이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격체라고 부릅니다. 인격체. 자, 여러분, 우리 인격체에는 인간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싱어에게 있어서는 침팬지, 원숭이 같은 합리적 자의식도 가진 존재를 인격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분류에 있어서의 동물의 생존이 걸려 있어요. 뭐 사막 아무것도 없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죽어. 이런 상황이야. 이때 정말 어쩔 수 없나요? 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이 밑에 있는 존재가 단지 의식만을 가진 존재보다 더 우위, 이렇게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육식이 허용되는 케이스가 있을까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단지 의식만을 가진 존재가 죽었을 때는 쾌고 감각 능력 상에서 고통만 얻어요. 근데 그 아래 인격체들은 죽을 때 쾌고 감각 능력에서 고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계획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죠. 그 미래의 계획에는 삶마저 좌절돼. 그러니까 고통의 양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도 쾌락과 고통을 고려해서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건입니다. 리건. 자,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리건. 자, 여러분, 좋음과 옳음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무론은 좋음과 옳음을 구분하고 옳음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 이 좋음을 추구하는 건, 즉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좋은 게 옳은 거 아니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면 그게 도덕적으로도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치 공리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의무론자들은 좋음과 옳음을 구분해서 옳음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 아니, 만약에 이럴 경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이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의무론자들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따라야 될 의무를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동물을 존중하여 대우하는 것, 이것은 정의에 따른 행동일 뿐이다. 그게 옳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싱어는 쾌고 감각 능력을 가진 존재,
이들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을 했죠. 그러면 리건은 인간에 더해서 어떤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냐면 삶의 주체라고 여길 수 있는 동물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삶의 주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1살 이상의 포유 동물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쌤이 삶의 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밑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삶의 주체란 단순히 의식이 있는 존재 그 이상을 의미한다. 자, 이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의식도 갖고 있고요. 또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다닥 어쩐 존재이다. 이들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쫙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삶의 주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죠. 삶의 주체라고 불리려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하나, 쾌고 감각 능력은 이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삶의 주체 안에 쾌고 감각 능력이 들어가져 있는 구조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쓰세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이 순간 정도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있고 없음의 차원입니다. 인간도 내재적 가치, 도덕적 권리를 지닙니다. 리건에게. 그리고 이 삶의 주체인 동물도 내재적 가치, 도덕적 권리를 지닙니다. 지니고 있으면 인간이든 삶의 주체인 동물도 똑같은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뭐 이거 내재적 가치, 도덕적 권리를 둘 다 지니지만 인간이 그래도 삶의 주체인 동물보다 위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도덕행위자, 도덕무능력자. 도덕행위자, 인간만이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도덕무능력자, 도덕 판단 능력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러나 무관하게 가지죠.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동물은 먹이사슬, 서로 잡아먹고 살죠. 그러나 이들을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은 도덕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들은. 왜냐하면 도덕적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 능력이 없어서. 요거는 리건과 싱어 전부 다 공통적 입장입니다. 모든 요 학자들이 인간만이 도덕 행위자다, 도덕적 사고가 가능해서 도덕적 능력 인간만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리건 하나 더, 환경 파시즘을 비판합니다. 파시즘이 뭐냐?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 파시즘이 뭐냐면 생태중심주의자들, 이거 나중에 자연과 윤리에서 배울 텐데, 생태계 전체의 도덕적 지위를 신경 쓰다 보면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그 개체 하나하나의 희생, 이거 정당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